2025년 9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도심 한편의 평범한 모텔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다운타운 스위트 모텔.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 직원들은 객실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이곳이 미국 전역에 알려질 강력 사건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모텔 매니저였던 50세의 찬드라 몰리 나가말라이아. 직원들은 세탁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용 중이던 세탁기 한 대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나가말라이아는 직원들에게 해당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직원인 요르다니스 커보스 마르티네스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언쟁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세탁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직장 내 말다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언쟁 직후 마르티네스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마체테를 들고 나타났고 곧바로 나가말라이아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프론트 사무실 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나가말라이아는 넘어졌고 마르티네스는 넘어진 그의 목을 세게 몇 차례 내려쳤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현장에는 가족들도 함께 있었으며 사건은 매우 짧은 시간, 단 3차례에서 4차례의 충격에 의해 머리가 분리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유미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용의자인 요르다니스 코보스 마르티네스를 자본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소해 보였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의자의 과거 이력과 이민 관련 문제가 보도되면서 사건은 사회적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사건의 핵심은 한 사람의 분노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폭력으로 바꾸는 순간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운타운 스위트 모텔 사건은 짧은 순간의 선택이 한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요르다니스 코보스 마르티네스는 나가말라이아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후 살인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가말라이아 장례식은 2025년 9월 13일에 거행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두고 찬드라 나가말리아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언급하며 코보스 마르티네스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레이하운드 1170번 버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던 평범한 승객들 사이에는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낯선 승객이 버스에 올라탄 뒤 이 평범했던 여행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건은 팀 맥클린 버스 사건입니다.
당시 22살이었던 팀 맥클린은 여름 축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밝은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그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중간 정류장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한 남성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스리. 당시 40세였던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앞쪽 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팀 맥클린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도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화롭던 버스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빈스리는 사냥용 칼을 꺼내어 갑자기 팀 맥클린의 목과 가슴 부위를 40여 차례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즉시 버스를 갓길에 세웠고 승객들은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버스로 들어가려 했지만 위험한 상황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빈스리는 팀 맥클린의 시신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일부를 먹기까지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문을 닫아 용의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 곧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버스 한 대를 사이에 두고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쉽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네가 시체의 일부를 먹는 것을 목격했고 그가 나는 영원히 버스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새벽 무렵 용의자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순간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전역에 충격을 안겼고 언론은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팀 맥클린과 빈스리는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원한도, 금전 문제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곧 빈스리의 정신 상태로 향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가 사건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망상 속에서 피해자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믿고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정을 바탕으로 그에게 정신질환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교도소가 아닌 정신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료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외출과 외박이 허용됐고 결국 사회복귀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캐나다 사회에 거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일부 시민들은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반면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팀 맥클린 버스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과 형사책임, 그리고 사회의 안전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지금까지도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비가게, 그리고 아무런 연관도 없던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 그 짧은 시간이 캐나다 사회 전체를 뒤흔든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캐나다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버스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판결과 이후의 사회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